나를 안다는 거? 나를 안다는 착각? 나를 안다는 착각, 무의식은 나를 어떻게 뒤흔드는가? 가을엔 호나이 제임스, 언하연 옮김, 셀프 어널리시스, 가을엔 호나이. 호나이 박사는 프로이트의 이론을 확장시켰다. 그래서 프롬 아들러 여성 정신과 신경증의 10가지 패턴, 이렇게 해서 자신에 대한 진실을 찾는 것은 삶의 다른 영역에서 진실을 찾는 것만큼의 가치가 있다. 가을엔 호나이, 20세기 초에 활동했던 여성 정신분석가 가을엔 호나이, 85년에서 52년 독일 함부르크에서 태어났다.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을 예측당하던 1900년에 프라이부르크 대학교 의과대학은 여학생의 입학을 허가했던 몇 안 되는 학교 중의 하나였다. 그는 이곳에 합격했다. 1909년 베를린 대학교로 편입하여 1913년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1920년 호나이는 베를린 정신분석연구소에서 분석가이자 강사로 일을 시작했다. 1932년에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시카고 정신분석연구소 부소장을 했고, 이때 사회심리학의 장을 열었던 에리 프롬, 알프레드 아들러, 대인관계 이론을 발전시킨 해리 스택 설리번 등등, 이렇게 심리학 차이, 호나이는 남성과 여성의 심리적 차이가 생물학적인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프로이트의 주장을 비판했고, 문화와 사회의 차이에서 나타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신경증에 대한 자신만의 이론을 추가했다. 가을엔 호나이. 무의식은 어떻게 나를 뒤흔드는가? 처음에 정신분석은 철저하게 의학적인 치료 방법으로 개발되었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몸 속의 여러 기관이 병이 났기 때문이라고 여길 만한 근거를 찾을 수 없는 특정한 제한적인 장애, 이를테면 히스테리, 경련이나 공포증, 우울증, 약물 중독, 기능성 위장 장애 등은 그 기저에 작용하는 무의식적인 요인을 알아내면 치료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시간이 흐르고 이런 종류의 장애는 대개 신경증으로 불리게 되었다. 지난 30년 동안의 정신과 의사들의 신경증을 앓는 사람들이 신경증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 다른 증상 때문에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처할 때도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이 예전까지 신경증의 특징이라 생각했던 뚜렷한 증상들을 보이지 않으면서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신경증인 경우에 증상은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인격장애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따라서 이렇게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장애들이 신경증의 본질적인 핵심을 이룬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인식은 정신분석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범위를 확장하였고 정신분석의 발전에 건설적으로 역할하며 크게 이바지했다. 강박적인 우유부단을 비롯해서 친구나 여인을 반복적으로 잘못 선택하는 일, 업무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분명하게 드러나는 성격장애도 명백하게 나타나는 임상 증상들과 마찬가지로 분석의 대상이 되었다. 그렇지만 관심의 초점은 인격이 발달시킬 수 있는 최고의 상태에 있지 않았다. 정신분석의 궁극적인 목적인 장애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것이고, 성격 분석은 단지 이러한 목적을 향한 수단이었다. 작업의 영향으로 한 사람의 전체 발달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결과물은 부산물로 얻어진 것에 더 가까웠다. 정신분석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특정한 신경적인 장애를 위해서 치료 방법으로 남을 것이다. 하지만 정신분석이 포괄적인 성격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도 중요성을 두게 되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정신분석에 점점 쏠리는 이유는 우울증이나 공포증 혹은 그와 비슷한 장애 때문이 아니라 삶을 견딜 수 없거나 내면의 요인들이 자신을 방해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생소한 전망이 등장할 때면 매번 그렇듯이 이 새로운 동향의 의미도 처음에는 과대평가되었다. 정신분석이 인격 성장을 촉진하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딱 잘라 말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그래서 그러한 의견이 여전히 널리 펴져 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면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 자신의 발전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고 있는 것은 바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삶은 우리에게 역경을 준다. 거국을 떠나야 한다거나 신체적인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어떤 시기를 어렵게 보내야 할 때도 있다. 반대로 삶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도 한다. 기분 좋은 교우관계는 물론이고 진정으로 선하고 귀한 사람과 그저 마주치거나 집단 안에서 협력하는 경험 등이다. 이렇게 삶이 부과하는 역경과 선물은 모두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에 이르게 도와주는 요인들이다. 삶이 우리에게 도움을 줄 때는 불행히도 어느 정도의 불편함도 경험하게 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요인들이 언제나 필요할 때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역경은 우리의 활동과 용기를 시험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진 힘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에 단지 우리를 짓밟기만 할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정신적인 공경에 얽매여 삶이 우리에게 준 도움을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정신분석에는 비록 다른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이러한 단점은 없다. 따라서 정신분석은 개인의 발전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기에 충분하다. 문명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이러한 도움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배가 된다. 전보다 많은 사람이 전문적인 분석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필요한 사람이 모두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유에서 자기 분석의 문제가 중요해진다. 자신을 아는 것은 언제나 가치 있고 실현 가능한 것으로 여겨졌다. 정신 분석을 하며 발견해내는 것들은 자신을 알려는 시도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다른 한편 이러한 발견들 덕분에 자기 분석에 수반되는 본질적인 어려움과 관련하여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므로 정신분석을 이용한 자기 검진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는 언제나 희망적이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 이 책의 목적은 자기 분석의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어려움을 적절하게 고려하는 것이다. 나는 또한 자기 분석 절차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제시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 분야에 지침이 될 만한 실질적인 경험이 거의 없는 탓에 딱 떨어지는 답을 제시하기보다는 주로 쟁점을 내놓고 건설적인 자기검진을 시도하도록 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건설적인 자기분석을 시도하는 것은 우선 사회 하나의 개인이 자신에게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한 시도는 자아실현의 기회를 준다. 여기서 자아실현이란 단지 활용하지 못하도록 억제되어 있던 특별한 지능을 발전시킨 데서 그치지 않고 나아가 강인하고 완성된 인간 존재로서 강박에서 벗어나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자기 분석에는 한 개인의 문제보다 더 포괄적인 문제도 인간되어 있다. 개인이 그것도 최대한 많은 수의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치로 개발해야만 한다는 믿음은 오늘날 민주적 이상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개인의 정신분석이 수용되도록 돕는다고 해서 세계의 병폐가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최소한 그런 문제들의 원인이자 결과인 불화와 오해, 증오, 두려움, 상처, 지약점 일부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는 있다. 두 번의 전자, 우리 시대는 신경증일까? 정신분석의 새로운 일에서 신경증 이론의 틀을 제시했다면 여기서는 더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이론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체계화에 대한 설명을 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기 분석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제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듯했다. 다만 가능한 주제를 왜곡하지 않으면서 단순하게 문제를 제시하려고 했다. 정신적인 문제는 원래 대단히 복잡하고 이런 특성은 숨길 수도 없고 숨겨서도 안 되는 사실이다. 나는 복잡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동시에 부담스러운 전문 용어를 남발하여 난해함을 더하지 않으려 애썼다. 이 기회를 빌려서 내용을 빈틈없이 이해하고 자료 정리를 도와준 이렇게 엘리자베스 더도 이렇게 고맙고한다. 가련 호나이 최초의 20세기 초에 최초의 여성 정신 분석가 독일인인데요. 사회 심리학 장을 열었던 에리 브롬 아들러 대인관계 이런 가지적인 설리번과 교류했다라고 했네요. 자기분석 실현 가능성과 정당성 신경증 서시 자기분석 1장에서
자기 분석의 실현 가능성과 정당성, 혼자서 정신 분석을 할 수 있을까? 분석하려면 누구나 환자가 협조할수록 분석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다. 협조라는 환자가 분석가의 제안에 맞장구 고치며 순순히 받아들인다는 뜻이 아니다. 의식적으로 흔쾌히 자신에 관한 정보를 주려는 환자의 태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분석가를 찾아온 환자들 대부분은 오래지 않아 자신을 최대한 진실하게 표현할 필요성을 깨닫고 받아들인다. 협조는 일종의 자기 표현으로 작곡가가 거의 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으로 자신을 표현하듯이 환자가 거의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뜻한다. 작곡가의 내면에 있는 여인들의 표현을 가로막는다면 음악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명백히 불가능하다. 그런 작곡가는 비생산적이게 된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협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환자라도 그 노력이 어떤 저항과 만나는 순간에 비생산적인 상태가 된다. 하지만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자주 생길수록 환자는 자신의 문제를 더욱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환자와 분석가가 참여하는 공동작업의 의미도 더 깊어진다. 나는 환자들에게 분석가의 이성적인 역할은 그저 각기 다른 산행에서 어떤 방향을 선택하거나 피하는 것이 유리할지 알려주는 안내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더 엄밀히 말해서 분석가는 스스로 그 길을 지나치게 확신하지 않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 설령 등반 경험이 많은 안내자라도 이 특정한 산은 아직 올라가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까닭으로 환자의 정신적인 활동과 생산성이 한층 가치 있는 요소가 된다. 분석가의 숙련도와는 별개로 분석의 소요기간과 결과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환자의 건설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분석 치료를 하던 중에서 환자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 분석이 중단되거나 종결될 때가 있다. 환자의 정신적인 활동의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 대개 이런 순간이다. 환자나 분석가 모두 진척에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석을 더는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환자가 상당히 호전되어 있으며 그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분 좋게 놀라게 될지도 모른다. 환자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해 보아도 상태를 호전시킬 이유가 될 만한 어떤 변화를 찾아낼 수 없는데 좋아졌다면 뒤늦게 분석의 효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으로 분석의 지연된 효과를 설명하기는 쉽지가 않다. 효과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했던 분석 작업으로 환자는 더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을지도 모르나 덕분에 자신을 불안하게 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다는 사실을 전보다 더 깊이 확신하게 되어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내면에서 새로운 불안 요인을 발견했을 수도 있다. 혹은 분석가의 의견은 무엇이든지 부적절한 침해로 여기는 환자라면 스스로도 그 내용을 다시 발견했을 때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타인보다도 우월해져야 한다는 완고한 욕구에서 문제가 비롯된 환자라면 분석가가 성공적으로 일을 해냈다는 만족감을 느끼도록 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가가 상황에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만 회복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밖에도 다양한 상황에서 지연된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대화에서 나온 농담이나 발언의 진정한 의미를 한참 뒤에 파악할 때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효과가 지연된 원인을 설명할 수 있지만 사실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킨다. 즉 정신의 어떤 활동은 환자의 내면에서 자각 없이 의식적으로 마음먹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통제된 의미 있는 활동조차 자각 없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의미심장한 꿈을 꾸기도 하고 어젯밤까지는 풀기 어려워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 해결책이 떠오르기도 한다. 유명한 수학 문제만 하루아침에 저절로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전날 저녁까지는 헷갈렸던 결정이 하룻밤 잠자며 생각하고 난 뒤에 명확해지기도 한다. 낮에는 알아채지 못했던 억울하고 분한 감정이 자는 동안 의식으로 강렬하게 떠올라 감정을 일으킨다. 이러한 반응을 분명히 인지하고는 새벽 5시에 벌써 일어나기도 한다. 모든 분석가는 이렇게 물밑에서 일어나는 정신적인 활동에 의존한다.
에, 신조에는 닥트린에는 이런 의존성이 포함되어 있다. 나는 의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싶다. 환자가 해방되고자 하는 의욕의 강할수록 그리고 제한받지 않을수록 더 생산적인 활동의 보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이나 저항이나 더 긍정적인 측면 의욕이나 어느 쪽을 강조하든지 근본적인 원칙은 똑같아. 걸림돌을 치우거나 의욕을 충분히 끌어내면 환자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작용하기 시작하고 결국 환자는 진전된 통찰로 이어지는 치료를 만들어낸다. 이 책에서는 과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느냐의 문제를 제기한다. 분석가가 환자의 무의식적인 정신활동에 의존하고 환자에게는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향하여 혼자 나아갈 능력이 있다면 이 능력을 더 계획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환자는 비판적으로 사고하여 자기를 관찰하고 연상된 것들을 철저히 살필 수 있을까? 보통은 환자와 분석가가 역할을 분담한다. 대체로 환자가 자기 생각과 감정, 충동을 드러내면 분석가는 자신의 비판적인 사고를 이용해서 환자가 무엇을 의도하는지 인지한다. 분석가는 환자가 한 진술의 유효성에 의구심을 갖고 질문해보며 그 보기에는 동떨어진 자료들을 조합하여서 어떤 의미가 있을지 제안해본다. 여기서 대체로라고 한 것은 분석가가 자신의 직관을 활용할 수도 있고 환자 역시 스스로 여러 가지를 연관지어서 조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한 분업은 분명히 존재하고 이는 분석 시간에 환자가 긴장을 풀고 무엇이든지 떠오르는 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주어 확실한 장점으로 작용한다. 그렇다면 분석 치료가 없는 날은 어떻게 될까? 무의식 중에 그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 자체를 단념해서는 안 된다. 자기 분석은 불가능한 일인가? 광범위한 기준에서 보자면 이는 매우 오래된 질문이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인지할 수 있는가? 사람들이 언제나 이 의문을 어렵지만은 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왔다는 것은 고무적이다. 그러나 그런 격려를 받더라도 우리는 썩 멀리 가지 못한다. 선조들이 이를 바라보던 방식과 우리는 바라보는 방식 사이는 어마어마한 거리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그먼드 프로이트의 기본적인 발견들이 이루어진 뒤로 스스로를 인지하는 것이 선조들이 상상했던 것보다도 무한히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단지 문제를 진지하게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모험이라는 것이다. 최근에는 자신의 타인과 타인을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의 책들이 많이 등장했다. 그중 일부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과 같이 자기인식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양식 있는 조언을 제공한다. 하지만 데이비드 시버리의 자기 발견 모험과 같이 확실하게 자기 분석을 겨냥한 책들도 있다. 그런데 시버리같이 최고로 꼽힐 만한 저자조차도 프로이트가 시작한 정신분석적인 기법을 충분히 이용하지 않으며 제대로 된 설명을 제공해주지 않은 것 같아. 내가 이 주제에 관해서 또 한 권의 책을 써야 하고 됐다고 마음먹은 이유다. 게다가 쉽게 하는 자기 분석과 같이 셀프 애널리시스 메이드 이지 제목에서 할 수 있듯이 이런 책들은 자기 분석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복잡한 사항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책에서 나타나는 경향은 특정한 정신 분야에서 시도하는 성격 연구에서도 은연중에 암시되고 있다. 헤럴드 라스웰은 여론을 통한 민주주의 너 자신을 알라에서 자신을 위한 자유연성법의 가치를 창조한다. 하지만 그 책에서 집중적으로 다는 주제였기에 자기 분석의 문제에 관련된 구체적인 쟁점을 논의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도들은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 쉬운 일이라고 암시한다. 이는 착각인 동시에 희망사항을 바탕으로 세워진 믿음이 지나지 않는다. 정말 해로운 착각이다. 쉬운 일이라고 약속을 믿고 나선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안다고 확신하며 의기양양하게 굴거나 첫 장애물에 가로막히면 곧바로 낙담하고 진실탐구를 소용없는 일로 여기며 쉽게 단념해버릴 것이다. 자기 분석이 무엇이 힘들고 더딘 과정이며 때때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게 마련이고 모든 건설적인 에너지를 끌어야 하는 이름을 알고 있다면 쉽게 자신만만해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정황이 많은 분석가는 그러한 낙관주의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는다.
환자가 문제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기까지 견뎌내는 힘들고 때로는 절박하기까지 한 싸움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분석가는 오히려 자기 분석의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며 극단적으로 반대 방향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단지 분석가의 경험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론적인 근거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석가는 환자가 유아적인 욕망과 두려움, 애착을 오직 분석가와의 관계에서 다시 경험할 때만 그들이 처한 어려움이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기 뜻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면 환자는 기꺼이 효과적이지 않고 단지 지적인 통찰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자세히 살피지 않겠지만 이런 주장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면 결국 환자의 동기는 자기 식으로 가는 길에 산재한 장애물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는 것으로 요약이 된다. 내가 이 지점을 강조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겠다는 환자의 동기는 모든 분석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환자 스스로가 가고자 하지 않으면 분석가는 환자를 더 나아가게 할 수 없다고 말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분석을 하면 환자가 분석가의 도움, 격려,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 가치에 대해서는 다른 장에서 논의할 것이다. 만약에 환자가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해나가야 한다면 이제는 동기가 중요한 문제가 된다. 동기는 자기 분석의 실현 가능성을 전적으로 좌우할 정도로 결정적인 요인이다. 물론 프로이트는 신경통적인 문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심각한 고통이 그러한 동기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애초에 심각한 고통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치료 중에 사라지는 경우에는 동기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던 것이 분명하다. 그는 환자가 분석가에게 갖는 사랑의 감정이 추가적인 동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사랑이 구체적인 성적 만족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분석가의 도움을 받고 활용하는 데 만족하는 것이라면 말이다. 그럴듯하게 들린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신경증 환자에게 사랑하는 능력이 매우 손상되어 있으며 사랑으로 보이는 것 대부분이 애정과 인정에 대한 환자의 과다한 역할하는 결과를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한다. 분석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무비판적인 자세로 해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상태가 나아진 것처럼 보이려는 시도도 마다하지 않는 환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마 프로이트도 이런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형의 노력은 분석가를 향한 사랑에서 촉발되는 것이 아니다. 이 노력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자의 숨은 두려움을 완화하려는 환자의 수단, 더 넓은 의미로 삶을 견디는 환자의 방식을 나타낸다. 이런 경우에 환자들은 쉽게 거부당하거나 비판받는 느낌을 받는데 환자는 그런 감정이 들자마자 자신이 얻게 될 이익은 잊어버린다. 그렇게 되면 정신분석학적인 작업은 환자의 앙심과 복수심이 난무하는 전쟁터로 변한다. 분석가가 이런 일을 막는 것이 믿음지 못한 동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만하다. 환자 자신의 바람과는 관계없이 단지 다른 누군가 그것을 기재한다는 이유로 무엇을 하려는 성향은 환자의 상당한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다. 따라서 환자의 그러한 태도는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분석되어져야 한다. 프로이트가 유일하게 인정한 동기는 심각한 고통을 없애려는 환자의 바람이다. 프로이트가 적절히 주장한 대로 이 동기는 증상이 감소하는 것에 정확히 비례하여 줄어들기 마련이라서 멀리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분석의 유일한 목표가 증상을 없애는 것이라면 이러한 동기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그런가? 프로이트는 이러한 목표들에 대하여 자신의 관점을 분명하게 표현한 적이 없다. 환자가 일을 할 수 있고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 두 능력에 관한 규정 없이는 의미가 없다. 일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가 아니면 창의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인가, 성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아닌가, 분석을 인해서 다시 교육되어야 한다는 말도 무엇을 교육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뭐하기는 마찬가지다. 프로이트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증상에서 벗어남이라는 프로이트의 목표는 본질상 부정적인 방식으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를 비롯한 다른 저자들의 분석의 목표를 긍정의 방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내면적인 구속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유로운 상태의 잠재력을 제대로 고루 개발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고무적이고 조건들로 해서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고무적으로 첫 번째 다른 사람을 분석하는 데는 무의식적인 힘의 본성에 대한 광범위한 심리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분석에는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개발해야 하는 일정한 기술이 필요하다. 사실 자기 분석을 하지 못하게 할 만한 이론적인 근거는 없다. 그러나 이론적인 부분만을 고려하여 자기 분석이라는 주제에 문제를 제기해서는 안 된다. 이 성공적인 시도라든지 비상적인 어려움을 다루고 있지 않다. 따라서 만약에 우리가 자신을 조금이라도 분석할 수 있다면 자기 분석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안전한 분석 치료를 받을 때문에 일어나기 마련인 장기간의 분석 중단 시기에 자기 분석을 할 수 있다. 휴가나 출장 등등에서도. 하지만 또 다른 의문점이 있다. 제한적인 범위에서 자기 자신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해도 과연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기 분석의 위험성에 대해서 막연히 불안해하며 불확실한 상태에 남기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로 이끌지 못하므로 자기 분석에 잠재한 위험을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분석이 사람을 더 내성적으로 만들지 모른다는 우리에 나타나 있는 반감은 괜히나 개인적인 감정의 노력에 여지를 주지 않는 이렇게 두 가지 철학에서 후자의 가치에서 일과성, 자기 분석, 환자는 내적인 격변의 시기에 특히 분석가의 도움의 손길을 아쉬워한다. 만약에 환자가 첫 번째 진실에 직면하면 혼란스러워지고 두 번째는 몹시 들었어도 근질한 두려움이 있다. 확실한 이유와 별개의